제1차 살인 및 사체 유기 2020년 4월 14일 오후 10시 45분 같은 동네에서 누나라고 부르며 아내의 지인인 34세 A씨를 살해합니다. 도박빚이 9천만원이 있는데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에 도박하지 마 라고 훈계하자 전북 혁신도시 한 공터에서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팔찌를 빼내고 성폭행한 사실까지 확인이 되죠. 금팔찌는 부인에게 선물로 줍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지문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 재산이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이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변 하천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2차 살인 및 사체 유기 사흘 뒤였던 2020년 4월 18일 부산에서 온 29세 B씨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합니다. 채팅 어플에서 만난 둘은 일단 피해자가 부산에서 전주로 왔고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에서 최신종의 이 H 차량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후 11시 47분 전주 대성동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말다툼 도중에 이상한 사람을 취급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15만원 그리고 휴대폰을 강탈하고 새벽 1시 30분 전북 완주의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는 2020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살인마 최신종입니다. 1차 범행에서 그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살인하고 사체 유기한 거 맞아요. 맞는데 성관계는 합의하에 했어요. 그래서 강간은 아니죠. 그리고 금팔찌랑 돈 48만원도 직접 준 거예요. 즉 강도도 아닙니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2차 범행의 주장은 이렇게 합니다. 저 사실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검찰의 결심 공판 검사는 사형을 구형합니다. 증인신문부터 유족 진술부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최신종 그리고 최신종의 변호인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이 방송을 찍는 지금 당일 전주지방법원에선 피고 최신종에 대한 2건의 범죄에 대해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결심 공판이란 형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판사의 선고 전 검사가 원하는 형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형, 즉 사형을 원했습니다. 부장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매 중 여동생이자 누나였던 여성 1명, 그리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여성 1명, 갑자기 살해당했다. 최신종이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죄라도 했더라면 사형을 내리진 않았을 것 같다. 자신의 행위를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분명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한데 이 부분에 대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두 번째 2차 살인의 경우에는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 있는데 그 CCTV입니다. 뒷좌석으로 들어가 목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제로 끌고 들어간 모습인 거죠. 이때 당시 피해자는요. 저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 말에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최신종과 변호인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그 키워드를 함께 정리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신종 그리고 변호인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억울하답니다. 자, 최신종은 자신이 억울한 점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검사가 첫 번째 조사를 하고 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이 말이 너는 정말 잘못된 거다.
피해자들은 이미 망자라 어떠한 하소연도 못하는데 그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 검사에게 바로 내가 언제 20년을 원했냐?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도리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까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는 얘기를 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 당시 제보받았던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면회를 갔다 왔던 사람들, 구치소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20년 받을 수 있다면서요. 20년이면 나올 수 있다면서요. 왜냐면 하나는 그냥 우발적 살인, 그리고 6.15만 빼고 두 번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감형받으면 징역 20년이면 된다. 1심은 높게 나올 거다. 2심 대법원을 거치면 충분하다. 이거 본인의 이야기 아니었나요? 검사가 얘기한 게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억울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억울하지 않다라는 이 내용이요,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반성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재 최신종과 최신종의 변호인은 무언가 서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정한 것 같습니다. 속된 얘기로 둘의 티키타카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신종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알고 있고 용서받을 생각도 없다.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받을 테니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2명이나 죽인 놈이 어떻게 풀려날 수 있겠는가.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고 다들 내 말은 믿지 않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 내가 뭔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바보도 아니다.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겉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느낌, 그 항변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면 판결에는 이게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갑니다. 즉, 깎아줄 수 있는 모습, 죄를 느끼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라는 그 느낌의 멘트인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 멘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는 지금 무기든 사형이든 받을 테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무기 사형을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신종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거든요. 강간, 그리고 강도. 왜냐면 이 두 가지가 붙게 되면 그는 절대로 유기징역, 즉 형량 20년, 25년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무조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일 겁니다. 근데 만약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강도와 그리고 강간이 제외가 되면 첫 번째는 우발적으로 그냥 욱 해서 죽였다. 두 번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것만 입증되면 그는 절대 무기든 사형이든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범죄 전력이 많아 이미 빠삭하거든요.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과거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최신종에 대해 절대 함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법을 너무 잘한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는지도 너무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 다시 나올까봐 제보를 하지 못하겠다. 제가 이 방송을 그동안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요, 최신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진짜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분명 자신은 죄를 달게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을 졸라 살해했고 그리고 시체 유기 혐의까지 나는 지금 인정하겠다. 나 했다. 맞다. 그걸 부정하진 않겠다. 근데 범행을 왜 했느냐가 되게 이상합니다. 첫 번째 범행은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훈계해서 기분 나빠서 죽였어요. 두 번째는요, 당시에 약기운이 올라와 제정신이 아니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필름이 끊어져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그냥 유추해서 말한 것뿐이고 나도 첫 번째 사건 이후 잡히고 나서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최신종 씨.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들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놓고 술집 갔죠. 친구네 술집. 기억나시나요? 당신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날도 똑같이 시신 유기하고 친구네 술집 가셨죠. 그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집 가서 뭐 하셨죠? 당신 그때 기억이 안 나는 행동을 했나요?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한 그 약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약인가요? 우울증 약인데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필름이 당시에 나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했을까라는 궁금증이죠. 사실 별로 그렇게 납득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패턴이 똑같습니다. 둘 다 왜 돈은 훔친 거고요. 그리고 왜 두 번째 피해자에서는 핸드폰을 훔쳤던 건가요? 첫 번째와 너무 비슷한 행동의 패턴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까? 키워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합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티키타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최신종은 반성하는 척합니다. 근데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망했던 피해자가 돈을 이체해 줬다. 그리고 피해자가 최신종을 위해 지인에게 전화하는 등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 것에 비춰보면 이 둘은 깊은 관계로 볼 수 있다. 성관계는 했으나 강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차량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가 입증되는 건 아니다. 즉 강도도 아니고 강간도 아니다 라는 주장을 변호사가 펼칩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한 내용이긴 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도망갈 상황이었다고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상황이었다고요. 내리려는 피해자 잡아서 차에 태운 게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 누나라고 따랐고 최신종의 아내와 매우 친한 사람, 동네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날 죽을 거란 걸 알았을까요? 또 하나 더, 도망갈 수가 있었다고요? 변호사님은 이런 칼로 위협하는데도 도망가는 게 가능한가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피해자가 돈을 직접 이체를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가지고 손으로 이체를 했는지 자발적으로 이체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협박해서 살아있을 때 돈 강제로 보내게 한 거면 어쩌실 건데요? 확률은 2대1입니다. 즉 피해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그것도요 아예 0까지 다 탈탈 털어서 그거 없으면 자기는 당장 생활이 안 되는데 그 모든 돈을 다 보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뭐로 생활해야 되는 겁니까? 마땅히 당시 어떤 직업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돈을 왜 훔친 겁니까 그러면? 범죄 패턴도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사건 당시 최신종은 약에 취해 있었고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심신미약 혹은 유사 상황에 따른 감경을 지금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신종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말이 정말 누가 봐도 놀라울 만큼의 메소드 연기였습니다. 사형 주세요. 무기 주세요. 어떤 거든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살인마니까. 근데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울증 약으로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생각도 없고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를 미친놈처럼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근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행동으로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처철미합니다. 살해하고, 유기하고, 만남에서부터까지, 그리고 사망하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들으며 살해한 그 모습이 정말 아무런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러면 차라리 다중인격이라고 하십시오. 그게 더 믿을 법할 것 같습니다. 물론 증명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범죄심리 전문가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종은 어떻게든 자신의 형량을 낮출 방법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서 어떻게 하면 형량이 낮아지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2012년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자친구를 6시간 동안 감금, 폭행, 그리고 성폭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요. 합의하면 된다, 말을 잘하면 된다, 흥분해서 그랬다, 우발적이다, 이런 식이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3년 뒤 2015년 마트에서 2,100만원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또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말을 하면 불리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요. 티가 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이 터지고 난 이후 최신종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사업체를 동생에게 넘기는 행동. 그리고 아내에서 칩거합니다.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채팅 어플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잘 부탁한다 라는 식의 유서를 음성 파일로 제작을 해놨지요. 마치 자기가 죽을 것처럼. 그래놓고 두 번째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게 분명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기록이니 말이죠. 이런 표현합니다. 범행 이후 자신이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된다. 이게 바로 재판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람을 또 죽였죠. 정말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게 물품을 빼앗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서 물품을 빼앗고 똑같이 핸드폰이라는 걸 건드렸고 첫 번째 피해자는 나와 약간 이상한 관계, 내연 관계여서 성관계도 강압적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나는 강간도, 강도도 아니다. 여러분, 최신종은 징역 몇 년이 맞겠습니까? 무기징역, 사형이 맞을까요?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발적 살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돼야 될까요? 2020년 11월 5일 오후 2시 1심 선고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정이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종, 당신은 1심을 알고 있거든요. 이 재판,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 전 여러분들과 이 사건의 결말이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많은 공판에 대한 내용 중간에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시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119죠. 소방서의 그 문자 내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자꾸 자기는 당시에 이제 심신이 미약이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려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사실은 있어요. 진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일단 사람을 2명 죽였고 그리고 2명을 유기를 했어요. 사체 자체를. 사체 유기를 했다는 건 변함없는 진실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발적 범행에 대한 부분의 형량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형량을 최대한 낮게 받으려고 짱돌 아닌 짱똥을 굴리는 것 같고 사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계획성이 짙었느냐 안 짙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신종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구멍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도구들. 범행 계획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미약을 자기가 주장을 아무리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특히 재판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저 부분에 대해서 뭐 괜찮겠네 뭐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예요. 그리고 말하지 못한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많은데 저게 어느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오냐면 다 목을 졸라 죽였어요. 위협을 하다 목을 졸라 죽인 건데 이거는 뭐 좀 TMI인데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사망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 돈을 이체했다라고 지금 유출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CCTV 문제예요. 그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 CCTV에서 보면 피해자가 분명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확인되는데 차가 흔들리는 게 찍혀요. 그리고 이게 천 같은 걸로 덮어놔요. 덮어놓은 상태로 차가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이체한 시간이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했다고 보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을 가지고 돈을 이체했다라고 지금 현재 당연히 경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붙고 있는 건데, 최신종의 범죄에 대한 그 사이코틱함 있잖아요. 두 번째 사건도 만나기로 해놓고 사람 죽인 거니까 사이코틱함은 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사건 분명히 자기의 기억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사건 자체가 진짜 사이코틱해요. 사실 범행 동기가 진짜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유인지도 진짜 모르겠는데, 얘가 사람을 살해를 해놓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사실 강간이죠. 어떻게 그게 내연관계로서 그런 게 없어요, 둘이. 그리고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뭐 피해자가 걱정돼서 저기 피해자란다. 피고인이 최신중이 걱정해서 주변한테 뭐 얘기해줬다. 지인이면 다 해주는 거야. 평상시에 되게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냈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아내랑 정말 친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그런 문자 내역도 없고 그런 관계에 대한 증거들도 없고 그냥 뇌피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쪽도.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최신욱이 얼마나 진짜 사이코틱한 새끼인 거냐면, 살해를 했잖아요. 피해자를 살해를 하고 나서 피해자의 금팔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돈 이런 걸 이체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어놨어요. 이 자동차 어디였냐?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CCTV를 보면 이 새끼 여기다 넣어놓고요, 놀러가요. 그러니까 그게 알리바이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말대로는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친구네 가게 쪽으로 가서 술을 먹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술을 먹고, 그리고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데 차를 다시 확인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시신 잘 있나? 이걸 체크를 다시 해요. 얘 진짜 잔인한 새끼거든요. 이래놓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시신을 유기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금팔찌 있죠. 그 금팔찌를 아내한테 줘요. 중땡나라에서 샀다고. 그리고 주거든요. 근데 얘가 그때 당시 처음에 진술했던 건 자기가 생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과 관련된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금팔찌를 아내한테 준 것도 되게 이상해. 그걸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사실. 자기가 돈이 되게 궁했던 거면. 그런 모습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팔찌는, 문제는 아내는 알고 있던 팔찌였던 거예요. 아내가 그 팔찌를 알았던 이유가, 아내랑 그 피해자랑 되게 친했다 그랬잖아. 둘이 우정 팔찌였어요. 같이 맞췄던 금팔찌인데, 아내는 뭐 좀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팔았다고 하는데 그 금팔찌를 갖다 준 거야. 중땡나라에 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는 그게 이상하다고밖에 느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거 뭐지? 이라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사실 돈과 관련된 어떤 문제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최신종은 하여튼 범행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저희가 그때 뭐 제보 받고 했을 때도 그 이상한 욕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에 되게 싫어했고, 최신종은 확실한 건 있어요.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줘요. 자기 바운더리 밖에 있으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때려요. 폭력을 가하고 무자비하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 사람들, 그래서 이 최신종 제보가 되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 최신종이 그랬다고? 아닌데, 걔 착한데? 걔가 사람 죽일 정도는 아닌데?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아, 설마 아니야, 걔가 좀 그래도 거칠어도 사람은 안 죽이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절대로 어디 가서 인터뷰를 안 했던 거거든. 이걸 취재하셨던 모든 분들이 되게 힘드셨다고 해요. 워낙에 취재가 안 돼가지고 매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에 주변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저도 아는 기자님들 직접 전주로 가셔가지고 좀 나이대 비슷한 사람한테 출신청 안 하고 거의 다 안 돼요. 워낙에 유명했대. 사람들도 많이 때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친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알아볼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확인되더라도 아예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가까운 지인들에 대한 연락을 몇 개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어디에도. 근데 받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얘기해보면 무섭다예요. 이 집안도 무섭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또 나올 것 같다고. 자기들이 뭘 얘기했는데 나와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보가 많이 안 들어오는 케이스였다라는 것도 맞고요. 현재도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내용이었죠.